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초봄이라고는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군용 수송선의 철제 선체를 쉬지 않고 두드렸고 가판위에선 사람들의 군복자락이 바람에 거칠게 펄럭였죠. 수평선 너머로는 전쟁의 그을음이 번진 듯 짙은 회색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긴장이 극에 달한 지 이미 여러 주가 지났고 이 해협을 이 시간에 이런 선박이 지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극비였습니다. 공식 항로도 공식 기록도 공식 교신도 없었죠. 나윤서는 가판 난간 가까이 서서 수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특전사령관이라는 세 글자를 어깨에 얹고 살아온 세월이 이미 20년을 넘겼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군인 특유의 굳은 표정 너머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계산하는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중동 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 정부는 극도로 민감한 외교적 임무를 수행할 채널이 필요했고 그 채널의 끝에 나윤서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배에 오른 이유는 서류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어선 안 되는 임무였으니까요. 바람이 한 차례 크게 몰아쳤습니다. 나윤서는 눈을 가늘게 뜨고 수평선을 훑쳤습니다. 수면에 반사되는 달빛의 결이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저 멀리 유조선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석유는 흐른다는 사실이 이상하리만치 냉정하게 느껴지는 새벽이었습니다. 보좌관 최민재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곧 접안합니다, 장군님. 나윤서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손을 등 뒤로 모은 채 시선을 거두지 않았죠. 선내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가판에 배치된 보좌관 넷 모두 총기를 소지했지만 이 해상에서 교전이 벌어진다면 그 총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선수 방향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날카로운 소리였죠. 파도를 가르며 고속 보트 두 척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태극기 패치, 계급장, 그리고 한국군 표준 장비.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할 정도로. 최민재가 안도한 듯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측 선발대인가 봅니다. 주변 보좌관들의 어깨에서 힘이 조금씩 빠졌습니다. 그 긴장의 이완이 가판 전체에 퍼지는 데는 채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보트 위의 인원들에게 고정된 채 미세하게 좁아졌습니다. 움직임의 리듬, 총기를 쥔 각도, 선박에 접근하는 방식. 훈련된 몸은 말보다 먼저 거짓말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진짜 선발대라면 선체 좌연 쪽으로 붙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우연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원 배치가 이상했습니다. 보호가 아니라 포위에 가까운 대형이었죠. 나윤서의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린 것은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정지. 목소리가 나오는 순간 이미 늦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트가 선체에 닿는 소리와 함께 가판 위는 총구의 숲이 되었습니다. 양측에서 무장 병력이 동시에 쏟아져 올라왔고 조명을 들이대는 손길과 겨누는 총구가 순식간에 모든 방향을 막아버렸습니다. 공기는 금속 냄새와 바다 냄새가 뒤엉킨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한순간의 정적, 그리고 한국어였지만 억양이 뒤틀린 어딘가 이질적인 목소리가 가판을 가로질렀습니다. 움직이면 죽는다. 단 5글자. 그 5글자가
갑판 위에 있던 모든 사람의 발을 바닥에 못 박았습니다. 억양이었습니다. 분명 한국어였지만 입 안 어딘가에서 굴러나오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평양 사람이 서울말을 배웠을 때 나오는 그 미세한 차이. 나윤서는 그 차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들어본 억양이었죠. 최민재가 반사적으로 허리를 틀어 저항하려 했습니다. 다음 순간 총 개머리판이 그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가 났습니다. 최민재가 신음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고 나머지 보좌관들은 그 장면에 굳어버렸습니다. 나윤서는 그 장면을 눈을 크게 뜬 채로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위장을 타고 올라오는 뜨거운 분노였지만 그것을 집어삼키는 데는 채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유일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전원 무장 해제. 나윤서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명령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지 굴복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보좌관들이 이를 악물며 하나씩 손을 들었죠. 총기가 빼앗겼고 손목이 거칠게 묶였습니다. 검은 천이 눈을 가렸습니다. 어둠이 내려앉는 순간 나윤서는 오히려 더 집중했습니다. 남은 감각들이 한꺼번에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끌려가는 발 아래로 전해지는 진동의 결, 공기 중에 섞인 기름 냄새, 멀리서 들리는 엔진 소리의 방향, 그리고 바닥에 찍힌 군화 자국 하나가 눈 가리개 아래 좁은 틈새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밑창 패턴이 한국군 표준이 아니었습니다. 북한군 방한화의 그것이었습니다. 나윤서는 아주 낮게 거의 입술만 움직이는 수준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북한. 그 순간 뒤통수에 둔탁한 충격이 왔습니다. 시야가 꺼지듯 의식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차가운 철판이 뺨에 닿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도 소리. 아무것도 모르는 듯,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파도는 여전히 선체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정체불명의 구금시설은 빛이 없었습니다. 창문도 환기구도 시간을 알 수 있는 어떤 단서도 없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은 오래된 습기를 머금고 있었고 바닥은 차갑다 못해 감각을 마비시킬 정도였습니다.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죠. 그 소리만이 이 공간에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나윤서가 눈을 뜬 것은 의식이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몸이 고통에 반응한 것인지 스스로도 구분하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뒤통수가 욱신거렸고 입안에는 쇳물 같은 맛이 번졌습니다. 손목에 감긴 결박이 피부를 파고들었죠. 천천히 시야가 돌아왔습니다. 나윤서는 눈을 깜빡이며 공간을 훑었습니다. 보좌관들이 옆에 나란히 쓰러져 있었습니다. 최민재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나머지 셋은 눈은 떴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충격이었습니다. 몸이 아직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죠. 나윤서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철제 문이 열린 것은 그때였습니다. 경첩이 삐걱대는 소리와 함께 형광등이 켜졌고 갑작스러운 빛에 나윤서는 반사적으로 눈을 찡그렸습니다. 발소리가 들어왔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멈췄습니다. 정면에 리태건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 군복을 벗어던지는 동작이 느리고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순간을 즐기는 사람처럼. 그 아래에는 북한군 제복이 단정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계급장이 선명했습니다. 리태건은 벗어던진 한국 군복을 발끝으로 한번 툭 차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은 목소리. 그것이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흥분한 사람은 실수를 하지만 저 온도의 사람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나윤서는 그것을 알고 있었죠. 보좌관 한 명이 결박된 손을 버둥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정체가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리태건은 그쪽으로 시선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다. 그리고 나윤서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발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나윤서의 얼굴 앞에서 멈췄습니다. 허리를 굽혀 그녀의 눈높이로 시선을 맞췄죠.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한 리태건의 눈은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전에 포기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다 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윤서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특전사령관, 쓰리스타, 보좌관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저들이 나윤서의 신분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은 이 납치가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죠. 누군가가 정보를 흘렸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이 나윤서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분노보다 냉정함이 먼저였습니다. 감정은 나중에 처리하면 됩니다. 리태건이 손짓을 하자 병사 하나가 철제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죠. 뚜껑을 여는 순간 냄새가 먼저 퍼졌습니다. 날카롭고 자극적인 냄새. 항공유였습니다. 공간을 가득 채우는 데는 채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보좌관들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벽이 막고 있었죠. 국가기밀 말할 때까지 계속이다. 리태건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보좌관 하나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외쳤습니다. 장군님,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병사 둘이 그의 머리를 강제로 뒤로 젖혔고 철제통의 항공유가 입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목을 막으려는 본능이 오히려 더 많이 흘러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몸이 격렬하게 뒤틀리다 바닥으로 쓰러졌고 기침 소리와 구역질 소리가 뒤엉켰습니다. 나머지 보좌관들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나윤서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이 공간에서 시선을 피하는 것은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무너지면 저들이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나윤서는 그것을 허락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리태건이 시선을 나윤서에게 돌렸습니다. 당신 차례다. 병사들이 다가왔습니다. 턱이 강제로 벌어지는 느낌이 왔습니다. 근육이 저항했지만 숫자 앞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항공유가 입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감각은 불에 대는 것과 기름에 절이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반사적으로 번졌습니다. 몸이 뱉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윤서는 삼켰습니다. 오히려 삼켜버렸습니다. 주변 병사들조차 그 장면에 잠깐 동작을 멈췄습니다. 눈을 피하는 병사도 있었습니다. 나윤서는 입가에서 흘러내리는 액체를 결박된 손으로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턱을 들어 리태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록해라. 순간 공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리태건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뭐라고? 내가 뭘 했는지. 기록해라. 그 눈빛이었습니다. 항공유를 삼키고도 손목이 묶인 채로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서도 전혀 무너지지 않은 눈. 굴복한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관찰하는 눈, 저장하는 눈,
리태건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바로 그 시각 대한민국 합참 비밀 상황실에서는 나윤서의 생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심박수가 치솟았다가 이상하리만치 빠르게 안정을 찾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작전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개입해야 합니다. 더 늦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문도혁은 화면 앞에 팔짱을 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숫자를 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니다. 장군님 죽습니다. 저 수치 보이십니까? 문도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턱 근육이 실룩였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3일이다. 3일 안에 끝난다. 그리고 그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특정 좌표가 떴습니다. 붉은 점 하나. 그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카림이 움직여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공간에는 낮도 밤도 없었어요. 형광등은 꺼지지 않았고 밥은 나오지 않았으며 물은 고문 사이사이 아주 조금씩만 주어졌습니다. 그것조차 인간적인 배려가 아니라 대상이 죽지 않을 만큼만 유지하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나윤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받아 마셨습니다.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 그 한 가지 원칙이 이 공간에서 나윤서를 붙들고 있는 유일한 줄이었습니다. 고문은 반복되었습니다. 항공유만이 아니었습니다. 극저온 수조에 손목까지 담그는 방식, 수면을 허락하지 않는 방식, 소음을 이용하는 방식. 리태건의 부하들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즉흥적인 잔인함이 아니라 훈련된 절차였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운 종류의 폭력이었습니다. 분노에서 비롯된 폭력은 한계가 있지만 절차에서 비롯된 폭력은 멈추는 지점이 없습니다. 나윤서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보좌관 둘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울음이 아니라 몸이 먼저 포기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최민재는 갈비뼈가 부러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나윤서는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 그녀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리태건이 다시 들어온 것은 세 번째 고문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나윤서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호흡은 가빴지만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리태건은 그 모습을 보며 잠깐 멈췄습니다. 미간이 좁혀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가 예상한 상태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정도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부서져 있어야 했습니다. 왜 안 죽어? 혼잣말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좁아서 나윤서에게도 들렸습니다. 나윤서는 천천히 눈을 들어 리태건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안에 피맛이 남아 있었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있었고 손목은 결박 자국으로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었습니다.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 정도로 끝낼 생각이었냐?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훈련을 받아왔는지, 자신의 몸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나윤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전사에서 보낸 20여 년은 몸을 단련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무너지는 지점을 알아야 그 직전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나윤서는 지금 그 경계선 위에서 정확하게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리태건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고문을 재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병사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강명철이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명철은 리태건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이 작전 전체를 실무적으로 설계한 인물이었고 감정보다 분석을 앞세우는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멈추십시오. 리태건이 돌아보았습니다. 강명철은 시선을 나윤서에게 고정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람 이상합니다. 뭐가? 포로가 아닙니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병사들도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강명철은 손에 들고 있던 자료를 펼쳤습니다. 나윤서의 생체 반응 수치, 심박 패턴, 혈압 변화를 정리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리태건 앞에 내밀었습니다. 일반적인 포로는 이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극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오히려 심박이 안정되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죽기로 작정한 사람 아니면 강명철은 잠깐 멈추었습니다. 끝까지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나윤서는 그 말을 들으며 강명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적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이 인간은 머리가 돌아간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머리가 돌아가는 적은 감정적인 적보다 훨씬 위험하지만 동시에 설득이 가능한 적이기도 합니다. 나윤서는 그 가능성을 머릿속 한켠에 조용히 접어두었습니다. 리태건은 강명철의 자료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윤서를 다시 보았습니다. 시선 속에 계산이 섞였습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전략적 판단이 개입되기 시작한 눈이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아직 어느 쪽으로 바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나윤서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골랐습니다. 폐가 옥신거렸습니다. 손끝에 감각이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몸은 솔직했습니다.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달랐습니다. 눈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형광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꺼지지 않는 빛. 시간을 지워버리려는 의도로 켜진 빛이었지만 나윤서에게는 오히려 반대로 작용했습니다. 빛이 있는 한, 의식이 있는 한,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민재가 낮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장군님. 나윤서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민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안에 두려움이 가득했죠. 나윤서는 짧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버텨라. 두 글자였습니다. 설명도 위로도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민재는 그 두 글자를 듣고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다시 이를 악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윤서는 다시 형광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문도혁이 3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나윤서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이 도착할 때까지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형광등의 빛이 눈 안으로 곧장 들어왔지만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타오르는 듯한 흰빛 속에서 나윤서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천천히 끝까지 폐가 허락하는 만큼 깊게. 기억은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찾아옵니다. 몸이 현재를 버티지 못할 때 뇌는 다른 시간으로 도망치려 하죠. 나윤서도 그랬습니다. 형광등 아래 벽에 기댄 채 의식의 경계를 오가는 동안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이 콘크리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모래바람이 불었습니다. 열기가 피부를 태웠습니다. 이라크의 하늘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나윤서가 소령 계급장을 달고 처음으로 중동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그 해였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였고 국제사회는 저마다의 셈법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군수물자 공급 루트를 확보해야 했고 그 협상 창구로 나윤서가 선택되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여자이고 계급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 세 가지가 오히려 선택의 이유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멀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협상 장소는 바그다드 외곽의 민간 건물이었습니다. 에어컨도 없었고 천장 선풍기만이 뜨거운 공기를 느리게 휘젓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이라크 측 협상단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이란 측 인사들이 별도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공기처럼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이라크 측 수석 협상가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단일 계약으로는 나윤서가 본 것 중 가장 큰 숫자였습니다. 우리에게 우선 공급해라. 이란보다 먼저, 더 많이. 통역이 한국어로 옮겼지만 나윤서는 이미 아랍어로 내용을 파악한 뒤였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숫자는 컸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붙어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계약을 수락하는 순간 한국은 이 전쟁에서 한쪽 편이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쪽 편이 된 나라는 반대쪽의 적이 됩니다. 나윤서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우린 거래를 무기로 하지 않습니다. 통역이 말을 옮기는 순간 테이블 분위기가 굳었습니다. 이라크 측 협상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을 겁니다. 젊은 한국 군인이, 그것도 소령이, 이 금액을 거절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겠죠. 나윤서는 그 시선을 받으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조건을 양측 모두에게 제시합니다.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특혜도 없습니다. 공급 물량은 계약 순서에 따라 배분됩니다. 이라크 측이 반발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고 통역이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로 말이 쏟아졌습니다. 협상 결렬을 암시하는 단어들이 섞였습니다. 나윤서는 그것을 듣는 내내 테이블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이유를 찾지 못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런 얼굴을 합니다. 이란 측이 조용했습니다. 발언하지 않고 항의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눈에 띄었습니다. 나윤서는 시선을 이란 측 테이블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하산 카리미를 보았습니다. 카리미는 이란 측 인사들 중에서 가장 젊은 축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앉아있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등이 고닫고 손이 테이블 위에 있었으며 시선이 분산되지 않았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윤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무언가를 재는 눈이었습니다. 협상이 일단락된 것은 2시간 뒤였습니다. 이라크 측은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떴고 이란 측은 조용히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동일 조건, 동일 물량, 나윤서가 제시한 그대로였습니다. 카리미가 서류를 접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나윤서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통역이 따라오기 전에 나윤서는 이미 알아들었습니다. 그 선택 잊지 않겠다. 나윤서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외교적 의뢰일 수도 있었고 진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윤서는 그 차이를 가려낼 만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리미는 달랐습니다. 그 자리를 나서면서
카리미가 떠올린 것은 서류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막대한 금액을 테이블에 밀어넣는 상대가 넘쳐나는 세계에서 그 돈을 덮고 원칙을 꺼내든 사람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힘이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 카리미는 그 장면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이 그랬습니다.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했는지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카리미는 이란군 정보부에서 요직을 거쳤고 중동 전역에서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나윤서는 특전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이후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리미는 잊지 않았습니다. 나윤서가 그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던 것이 단순한 협상 원칙이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떤 세계를 믿는지를 보여주는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어딘가에서 카리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도혁이 그의 이름을 부른 것은 마지막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정확한 수단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바그다드의 낡은 건물에서 나윤서가 서류를 덮던 그 순간이 오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윤서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카리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때로 가장 강한 무기가 되어 주었어요. 호르무즈 해협 상공은 낮에도 시야가 좋지 않았습니다. 해풍과 모래바람이 뒤섞여 수평선이 뿌옇게 번졌고 아래로는 크고 작은 선박들이 저마다의 항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가 통과하는 해역. 그 위를 전투기가 날고 있었습니다. 미군 소속 F-16이었고 조종석에는 에단 콜이 앉아 있었습니다. 에단은 15년차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걸프 지역 임무만 6번째였고 이 하늘을 자기 손바닥처럼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임무는 달랐습니다. 교전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임무였습니다. 무전 교신도 최소화하고 레이더 피탐 가능성을 줄이는 적어도 비행으로 특정 좌표를 향해 이동하는 것. 에단은 이런 종류의 임무를 싫어했습니다. 교전 수칙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은 언제나 가장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뒷좌석에 민간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민간인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군복도 아니고 계급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조종석에 오르는 방식, 장비를 점검하는 손길, 헬멧을 쓰는 각도, 에단은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 환경이 낯설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공간에 있어 온 사람입니다. 하산 카리미였습니다. 카리미는 헬멧을 쓰고 나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잠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중하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에단이 이륙 전 최종 점검을 마치고 무전기를 잡으려 하자 카리미가 먼저 말했습니다. 교신은 내가 한다. 에단은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동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임무에서 자신의 역할이 조종이라는 것을 에단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뒷좌석의 몫이었습니다. 전투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순식간에 고도가 올라갔고 해협의 전경이 시야 아래로 펼쳐졌습니다. 카리미는 창밖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한 채였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정지해 있지 않았습니다. 20여 년 전 바그다드의 낡은 건물, 천장 선풍기가 느리게 돌아가던 그 방,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를 덮던 작은 손, 나윤서의 손이었습니다. 카리미는 그 장면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기억이 선명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카리미의 삶에서
처음으로 본 종류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자가 원칙을 지키는 것은 흔합니다. 잃을 것이 많은 자가 타협하는 것도 흔합니다. 하지만 가장 약한 자리에 앉아 가장 큰 금액을 거절하는 것, 그것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카리미는 그날 이후 나윤서라는 이름을 가슴 한쪽에 접어두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마주칠 것이라는 확신도 없이 그저 기억해야 한다는 본능으로 세월이 그 본능을 증명했습니다. 문도혁의 연락이 닿은 것은 사흘 전 새벽이었습니다. 채널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선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나윤서가 잡혔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에게 호르무즈 인근 어딘가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카리미, 당신이 가야 합니다. 카리미는 메시지를 읽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이익의 계산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더 오래된 종류의 셈법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지는 빚, 원칙을 지킨 사람에게 세상이 돌려주어야 하는 것. 카리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지 않았다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전투기가 저고도로 고도를 낮추었습니다. 에단의 손이 조종간 위에서 섬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레이더 피탐을 피하는 비행 경로는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굴곡지고 해수면에 가깝고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패턴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에단은 이런 비행을 좋아했습니다. 온 신경이 집중되는 느낌, 몸 전체가 기계와 합쳐지는 감각. 그것이 15년간 이 자리를 지킨 이유였습니다. 카리미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주파수를 맞추는 손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잠깐의 잡음 뒤에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카리미는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 기다려라. 물론 나윤서가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신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바그다드에서 받은 것을 지금 돌려주겠다는 카림이 혼자만의 서약이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간다. 에단이 뒷좌석에 그 말을 들었습니다. 통역 없이도 무게를 알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에단은 조종관을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도를 조금 더 낮추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더 빠르게, 더 낮게 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조종사가 임무에 동의를 표하는 방식이 언제나 말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전투기는 해수면을 스치듯 날았습니다. 아래로는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고 위로는 회색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어딘가 저 아래, 어딘가 저 해협 너머 육지의 어느 지점에 나윤서가 있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지하는 채 형광등 아래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카리미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없었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 그래서 카리미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경계선이 끊어지기 전에 전투기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바닷바람을 가르며 울렸고 수평선 저편의 목표 좌표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북한 공작시설의 내부는 겉보기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외벽은 오래된 창고처럼 위장되어 있었지만 내부에는 독립전력망과 통신 차단 장비 그리고 다중 잠금 구조의 격리 구역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 시설을 설계한 사람은 노출 가능성을 처음부터 계산에 넣었습니다. 외부에서 위치를 특정하더라도 진입하는 데 시간이 걸리도록 그 시간 안에 내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리태건이 이 공간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준비된 거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요새는 없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구조일수록 설계자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자신이 예상한 방향에서만 위협이 온다고 믿을 때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 열립니다. 레이더 경보가 울린 것은 새벽 2시가 막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시설 내 통신 담당 병사가 화면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정체불명 전투기 접근, 적어도 고속? 리태건이 지휘실로 뛰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붉은 점 하나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반응이 불규칙했습니다. 피탐을 회피하는 비행 패턴이었습니다. 리태건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어느 나라 기체냐? 식별 불가입니다. 트랜스폰더 신호 없음. 격추 준비.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시설 외곽의 방공포 운용 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는 이미 사정거리 한계 지점에서 급격하게 고도를 높이며 방향을 틀었습니다. 격추를 유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를 끌기 위한 기동이었습니다. 시설 내 모든 시선이 하늘로 향하는 순간을 만들기 위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설 동쪽 외벽, 방공포 소음이 시작되는 것과 거의 동시에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작은 폭발이었습니다. 건물 전체를 흔드는 종류가 아니라 벽 한 면을 정밀하게 무너뜨리는 종류였습니다. 먼지가 쏟아졌고 조명이 일부 꺼졌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절반의 구역은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그 어둠 속으로 진입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발소리의 리듬이 훈련된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이란 특수부대였습니다. 카리미가 직접 편성한 4명의 인원이었고 그들은 이 시설의 내부 구조를 이미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카리미가 사흘 동안 한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위성 사진을 분석하고 탈주자 정보를 수집하고 진입 경로를 설계하는 것. 감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금 구역으로 통하는 복도에 경비 병사 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반응하기 전에 제압되었습니다. 소음 없이 신속하게 철제 문 앞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진입 후 4분이었습니다. 문이 부서지며 열렸습니다. 카리미가 들어왔습니다. 전투복 차림이었고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총을 들고 있었지만 총구는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공간을 훑었습니다. 쓰러진 보좌관들, 벽에 기댄 최민재, 그리고 나윤서였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형광등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으며 손목의 결박 자국은 검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카리미가 들어오는 순간 그 눈이 그를 향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카리미는 그 눈을 보는 순간 20여 년 전 바그다드의 기억이 겹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도 이런 눈이었습니다. 가장 불리한 자리에서 가장 또렷한 눈을 하고 있던 사람. 카리미는 무릎을 굽혀 나윤서의 눈높이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결박을 끊었습니다. 나윤서의 손이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감각이 돌아오는 것인지 사라지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카리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나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리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20여 년 전 바그다드에서 서류를 덮던 순간이 지금 이 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윤서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나중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쪽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카리미의 대원들이 반격하는 소리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카리미가 나윤서의 팔을 잡으며 일으키려 했습니다.
나윤서는 그의 손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최민재, 데려간다. 카리미의 대원 둘이 최민재와 나머지 보좌관들을 부축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두 명은 등에 엎였습니다. 느렸습니다. 하지만 카리미는 서두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인원까지 계산에 넣은 경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리태건이 나타났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지만 겨누지 않았습니다. 그의 뒤에는 강명철이 서 있었습니다. 강명철의 손에도 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명철의 총구는 리태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부가 이미 갈라진 것이었습니다. 리태건은 그 상황에서도 나윤서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있는지,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움직이는지. 카리미는 리태건과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총구를 들어 겨누지 않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비켜라. 리태건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명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한 걸음이 리태건의 발을 묶었습니다. 사람은 등 뒤에 총구가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리태건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턱 근육이 실룩였습니다. 카리미는 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나윤서의 팔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윤서의 발이 처음에는 비틀거렸습니다. 오랜 시간 혹사당한 몸이 갑작스러운 이동을 따라오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두 걸음, 세 걸음, 발이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나윤서는 카리미의 부축을 받으면서도 스스로 걷고 있었습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걷는 것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무너진 외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나윤서는 그 공기를 폐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기름 냄새도, 콘크리트 냄새도, 금속 냄새도 아닌 공기. 밖의 공기였어요. 강명철이 처음으로 리태건에게 총을 겨눈 것은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것이 마침내 임계점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강명철은 이 작전에 처음부터 참여했습니다. 설계했고 준비했고 실행했습니다. 리태건의 오른팔로서 모든 것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구금 구역에서 나윤서를 보는 순간부터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오래전부터 달랐던 것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크기로 커진 것이었습니다. 강명철은 군인이었습니다. 북한 체제 안에서 훈련받고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군인이라는 것이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강명철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항공유를 입안으로 쏟아붓는 장면을 옆에서 보면서 그것을 절차라고 부르면서 강명철의 내부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리태건은 복도에서 강명철의 총구를 등 뒤에 느끼며 멈춰 서 있었습니다. 카리미 일행이 나윤서를 데리고 빠져나간 뒤 복도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시설 곳곳에서 산발적인 총성이 들렸습니다. 대원들이 진압당하거나 도주하는 소리였습니다. 리태건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 총구가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명철이 겨누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리태건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손에 든 총을 내리지 않은 채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방향을 보아온 사람들이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배신이냐? 리태건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분노보다 황당함에 가까운 톤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신의 오른팔이 총구를 돌릴 것이라는 가능성을 리태건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리태건의 가장 큰 오판이었습니다. 사람을 도구로만 보는 사람은 그 도구가 언제 멈추는지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강명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 말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강명철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말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이 마침내 꺼내는 말의 질감이었습니다. 리태건은 그 말을 듣고 잠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비웃음이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인간이 할 짓? 그래서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냐? 판단이 아닙니다. 멈추는 겁니다. 멈추면 임무가 실패다.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리태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명철은 계속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감정이 빠진다는 뜻이었고, 감정이 빠진다는 것은 더 단단한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운다는 뜻이었습니다. 나윤서는 기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말하지 않을 겁니다. 죽어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걸 지금 아셔야 합니다. 리태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명철의 말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윤서의 생체 수치를 보면서 강명철이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통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통과하는 사람은 꺾이지 않습니다. 리태건은 그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것이 패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명철은 달랐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 더 큰 패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설 어딘가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건물이 진동했고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습니다. 비상 조명이 붉게 깜빡였습니다. 카리미의 대원들이 설치한 2차 폭발이었습니다. 탈출 경로를 확보하는 동시에 추격을 차단하는 방식이었죠. 시설 전체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무전교신 소리, 무너지는 구조물 소리가 뒤엉켰습니다. 리태건은 그 혼란 속에서도 강명철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총구가 여전히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리태건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가? 강명철을 제압할 수 있는가? 탈출 경로는 남아있는가? 하나씩 따져볼수록 답이 좁아졌습니다. 시설은 이미 침투당했고 핵심 인질은 빠져나갔으며 내부는 갈라졌습니다. 리태건이 평생 쌓아온 것들이 이 복도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려놔라. 강명철이 말했습니다. 총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리태건은 그 말을 듣고 긴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항복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자신에게 적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무엇인지 몸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의 시간이었습니다. 천장에서 조명 하나가 완전히 꺼졌습니다. 어둠이 더 짙어졌습니다. 붉은 비상 조명만이 복도를 물들였고 그 빛 안에서 리태건의 얼굴은 절반이 그늘에 잠겼습니다. 그 얼굴에서 강명철이 읽은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피로였습니다. 오래 달려온 사람의 피로.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이 마침내 멈춰야 하는 순간 앞에서 느끼는 종류의 피로였습니다. 리태건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총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금속이 콘크리트에 닿는 건조한 소리였습니다. 리태건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명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무너지는 것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가장 단단했던 것이 끝내 내려앉을 때 세상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강명철은 총구를 내리지 않은 채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리태건의 총을 발로 멀리 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붉은 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시설은 계속 흔들렸고 소리는 계속 났습니다. 하지만 이 복도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오랜 것이 끝나는 자리는 대개 그런 법이었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공식 루트가 아니었습니다. 카리미가 마련한 경로를 통해 오만으로 이동했고 거기서 민간 의료 항공기로 환승했습니다. 나윤서와 보좌관들의 상태를 고려하면 군용 수송기보다 안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최민재는 부러진 갈비뼈 2대를 테이핑한 채로 이동했고 의식을 잃었던 보좌관 둘은 기내에서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나윤서는 이동 내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조차 훈련에서 나온 습관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군 병원에 도착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고 병원 건물의 유리창이 그 빛을 받아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나윤서는 들것에 실려 들어갔습니다. 스스로 걷겠다고 했지만 의료진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윤서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이미 한계를 솔직하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검사와 처치가 끝난 것은 오후였습니다. 손목 인대 손상, 늑골, 금, 내부 점막 손상, 탈수와 저체온 복합 증상. 의료진이 읽어 내려가는 목록을 나윤서는 눈을 감은 채 들었습니다. 숫자와 진단명이 나열될수록 자신의 몸이 얼마나 많은 것을 버텨냈는지가 역설적으로 실감되었습니다. 버티는 동안에는 몰랐습니다. 몸은 버티는 동안 비용을 숨깁니다. 청구서는 언제나 나중에 옵니다. 나윤서가 처음으로 깊이 잠든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진통제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선택한 잠이었습니다. 구금시설에서 허락되지 않았던 것, 의식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마침내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잠드는 순간까지도 낯설었습니다. 눈을 뜬 것은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병실 안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초봄의 햇살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새벽 공기와는 전혀 다른 온도였습니다. 창밖으로 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아직 잎이 다 피지 않은 나무였지만 가지 끝에 연두색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나윤서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인기척이 났습니다. 병실 문 옆 의자에 카리미가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투복은 아니었습니다. 민간인 복장이었고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나윤서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윤서와 눈이 마주치자 카리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까이 왔습니다. 병상 옆에 서서 나윤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안도와 무언가 오래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카림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나? 나윤서는 카리미가 무엇을 묻는지 알았습니다. 20여 년 전 바그다드의 협상 테이블, 막대한 금액을 덮고 원칙을 꺼내든 그 순간 카리미는 그것을 20여 년 동안 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를. 나윤서는 천장을 보다가 카리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입술이 아직 갈라져 있었습니다. 말하는 것이 조금 불편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사람이라서. 세 글자였습니다.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리미는 그 세 글자를 듣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그 선택을 보고 느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본성, 계산이 아니라 존재, 사람이라서 사람을 도구로 쓰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그토록 단순한 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카리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무게를 느끼는 사람의 동작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오늘을 만들었다. 나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20여 년의 세월,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실에서 마주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한 선택의 결과 안에서 살아간다는 문장. 창밖 햇살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나무가지 끝에 연두색이 그 빛을 받아 더 선명해졌습니다. 나윤서는 다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새벽에서 시작된 일이 이 봄 햇살 안에서 끝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선택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선택으로 흘러갑니다. 카리미가 돌아서려는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문도혁이었습니다. 군복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며칠째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짙었고 턱선이 날카롭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카리미를 보고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리미도 같은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인사였습니다. 문도혁은 나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병상 옆에 서서 나윤서를 내려다보는 눈이 복잡했습니다. 작전을 지휘한 사람의 무게가 그 눈 안에 있었습니다. 3일을 기다리라고 했던 사람, 개입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 그 판단이 옳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지금도 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나윤서가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지금 이 순간 문도혁이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이었습니다. 문도혁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윤서가 눈을 감으려는 순간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버텼다. 혼잣말이었습니다. 나윤서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 겁니다. 나윤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버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쉬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랫동안 쉬지 못한 사람이 마침내 쉬어도 된다는 것을 아는 순간의 눈 감음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봄 햇살이 병실 안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나무가지 끝에 연두색 잎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봄은 그저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봄이 깊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나윤서가 병원에 머문 것은 18회였습니다. 처음 닷새는 몸이 회복의 방향을 찾는 데만도 버거웠습니다. 손목 인대는 고정 부목을 달았고 손상된 점막은 음식을 삼킬 때마다 통증을 상기시켰습니다. 늑골은 숨을 깊이 들이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솔직했습니다. 버티는 동안 숨겨두었던 비용을 이제 하나씩 꺼내어 청구했습니다. 나윤서는 그것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고통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통과하는 것이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최민재는 같은 병원 다른 병실에 있었습니다. 나윤서가 처음으로 병실을 나설 수 있게 된 날, 그녀가 먼저 찾아간 곳이 거기였습니다. 최민재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댄 채 서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윤서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서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버텨낸 사람들 사이에는 언어보다 먼저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윤서는 최민재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고 최민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의식을 잃었던 보좌관 둘은 나윤서보다 먼저 퇴원했습니다. 젊었고 몸의 회복력이 달랐습니다. 퇴원하는 날 두 사람은 나윤서의 병실에 들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나윤서는 그들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그 두 마디에 한 명이 눈을 붉혔습니다. 나윤서는 모른 척했습니다. 모른 척하는 것이 그 순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나은 배려였습니다. 카리미는 나윤서가 깨어난 다음 날 한국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에 온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 떠나는 것도 조용했습니다. 공항도 배웅도 없었습니다. 나윤서는 병실에서 그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섭섭함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것이 카리미답다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왔을 때도 조용히 왔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윤서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감사를 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카리미가 떠나기 전에 병실 창가에 놓고 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화분이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물이었는데 줄기가 가늘고 잎이 짙은 녹색이었습니다. 메모가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윤서는 그 화분을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살아남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혹한 환경에서도 줄기를 세우고 잎을 피우는 것들에 대한. 나윤서는 그 화분을 창가에 두었습니다.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자리에. 문도혁은 매일 왔습니다. 매번 길게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보고할 것이 있으면 보고하고 확인할 것이 있으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나윤서는 알았습니다. 그가 오는 것이 보고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문도혁은 3일을 기다리라고 명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3일이 옳은 판단이었는지 그는 아직도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나윤서는 그것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미 대답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문도혁이 돌아가려다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윤서 쪽을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나윤서는 잠깐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왜요? 늦었다. 늦지 않았습니다. 문도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고 나가는 발소리가 올 때보다 조금 가벼웠습니다. 강명철에 대한 소식은 나윤서가 퇴원하기 이틀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현재 제3국 기관을 통해 신변 보호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귀순 의사를 밝혔고 진술에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나윤서는 그 보고를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구금시설에서 강명철이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을 겁니다. 나윤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리태건은 시설 붕괴 과정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복잡한 외교적 절차가 뒤따를 것이었고 그것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나윤서는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 그것도 훈련에서 나온 습관이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 나윤서는 병실 창가에 화분을 들고 나섰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봄이 완전히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다가 이미 지고 있었고 그 자리에 연초록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나윤서는 그 바람을 잠깐 얼굴로 받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버티기 위해서가 아니라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20여 년 전 바그다드에서 서류를 덮던 순간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새벽부터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부터 가리고 잉어봄 햇살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나윤서는 그 선을 선택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이라서 한 선택들. 그것이 쌓여서 오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나윤서는 화분을 가슴 앞에 안고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햇살 속으로, 봄 속으로, 그리고 다음 선택을 향해